이야기 중국사 2권. 2권에서 다루는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후한의 건국, 황건적의 난, 삼국시대, 위초고의 정립, 위진, 서진의 출현, 동진, 5호 16국, 동진의 멸망 후 남북조시대, 수나라, 당나라, 5대 10국, 송의 출현, 금과의 대결. 한 권에서 한나라가 무너지고 왕망의 신나라가 건국되지만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은 마침내 신왕조에 맞서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다. 18년에 정미의 난이 일어났고 남양에서 옹립된 유현을 토벌하러 보낸 신의 100만 군대도 곤양, 전투에서 경시제 휘하의 유수에게 패배하여 이것으로 각지의 군웅이 할거하여 대혼란에 빠진다. 그의 신하도 배신하고 장안에는 경시제의 군대가 입성, 왕망은 그 혼란 중에서 두오에게 살해당하고 왕망의 죽음으로 신은 멸망하였다. 장안에서 황제로 있는 유현은 유수를 견제하기 시작한다. 왕망의 난을 진압하라고 유수를 보내자 유수는 왕망의 난을 진압하고 유현은 유수를 소왕에 봉한다. 그 후 유수의 제장들이 그에게 천자에 오를 것을 권유하여 그는 호남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후한을 창업한다. 이때가 25년 6월이다. 신나라 때부터 세력을 형성한 정미군의 세력은 점점 강력해지며 소년 황제 유분자를 옹립하고 장안을 공격하자 장안의 경시제는 그 세력에 항복하여 장사왕에 봉해졌다. 그러나 장안에 입성한 정미군 또한 경시제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치 능력이 없어 국가는 계속 황폐화되어 간다. 정미군을 토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던 광무제 유수에게 정미군 간부 번숭은 그들이 옹립했던 유분자와 승상서선을 거느리고 항복한다. 광무제는 항복한 사람 모두에게 낙양에 있는 전답과 가옥을 하사하고 유분자는 황제의 숙부인 조왕의 가신으로 삼는다. 광무제는 전한 문제 때 실시했던 30분의 1세 제도를 부활시켜 세금을 가볍게 하고 군사 제도도 소수 정예화 원칙에 따라 장병의 수를 대폭 감원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하도록 했다. 고아와 노인 등 빈곤자에 대해서는 구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혼란했던 화폐 제도를 개혁했다. 이런 정책에 따라 백성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생업에 열중하게 되어 사회 경제는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광무제는 개국 송신들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경우 나중에 황제의 권력이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실감하여 공신 365인과 외척 45인에게 각각 서열에 해당하는 토지와 시급을 하사하고 후한 상을 내려 그들의 공로와 무훈을 표창하고 각자 자신의 봉지로 돌아가 북위영화를 누리도록 하고 다시는 조정에 들어와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정책이 주요하여 후한 초기의 지배 계급 사이에는 아무런 내부 혼란이 없었고 전국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광무제는 중원 2년, 57년에 63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황태자가 즉위하니 이가 효명 황제이다. 효명 황제는 제위 18년에 죽고 태자 헌이 즉위하니 이가 효장 황제이다. 효장 황제가 죽고 화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한 이후부터 외척이 권세를 떨치기 시작한다. 화제의 생모는 아니지만 효장 황제의 정처이니 화제의 모친으로서 어린 화제를 대신해서 정치 일선에 두태후가 나선다. 두태후의 보호아래 두시 일족과 그의 일당으로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 조정을 메울 정도여서 횡포는 점점 심해만 갔다. 이에 소년 황제 화제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두태후가 섭정으로서 조정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과 마음 놓고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었다. 화제의 곁에는 정중이라는 환관이 있었다. 화제는 두시 일족을 제거할 일을 정중과 의논하였다. 그렇게 환관 정중의 주도하에 두시 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자 최대의 수훈을 세운 것은 정중이었으므로 그는 대장추의 직에 승진하였다. 대장추는 황후의 시중을 드는 관아의 장관으로 정중으로부터 후한 시대의 환관의 화가 시작된다. 두시 일족이 숙청된 5년 후 태후가 죽고 화제는 황후 음씨를 폐하고 등씨를 새로운 황후로 세웠다.
그리고 3년 후 화제가 죽자 등왕후는 민간에 보내 기르던 황자 유융을 데려와 그날 밤에 즉위시켰다. 이 아이가 생후 겨우 100여일 밖에 안 된 상제로 다음해 요절하고 말았다. 다음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가 청하왕 유경의 아들 유호로 안제라 불렀다. 안제는 제위 18년에 죽었는데 그 가운데 14년간은 등태후가 실권을 쥐고 있었다. 안제의 뒤를 이은 순제의 시대에 들어서면 외척을 대표하는 호족들의 세력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일이 종종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외척 양기 형제이다. 양기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불안당으로 승냥이와 같은 눈매의 독수리와 같은 어깨를 가졌으며 성질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 그의 누이가 순제의 황후가 되면서 그는 서서히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순제가 30세에 죽자 2살의 황태자 유병이 충제로 즉위하고 양태후가 섭정하게 된다. 충제 유병은 즉위 이듬해 정월에 죽으니 나이는 겨우 3세이고 제위 5개월에 불과했다. 양기는 황태후와 상의하여 당시 8세인 유찬을 황제로 세우니 이가 질제이다. 어리석을 줄 알고 꼭두각시로 황제를 만들어 놓았으나 질제가 총명하다는 것을 안 양기는 황제의 음식에 독약을 넣어 질제를 살해한다. 그리고 여우 후 유지를 황제로 세우니 이가 환제이다. 환제가 즉위하자 후하는 점점 쇠퇴해갔고 반대로 외척 양씨들의 전횡은 날로 심해만 갔다. 양태후는 만년에는 양기의 전횡을 억제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런 양태후가 화평원전 150년에 죽었다. 환제의 재위 기간에 양태후가 죽었지만 양씨 일족의 전횡은 점점 더 심해져가고 결국 환제도 양씨 일족을 토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환관 당형을 불러 거사를 도모할 사람을 추천하라고 지시하자 당형은 자신을 포함하여 5사람을 추천한다. 이들에 의해 양기 일족이 토멸되자 이를 진행한 5사람의 환관들은 여루의 자리에 오르고 친척을 관직에 등용하는 등 강력한 환관 정권을 일으킨다. 삼국의 정립. 중평 6년 189 4월 영제가 향년 34세로 죽었다. 영제는 여러 명의 황자를 낳았으나 웬일인지 모두 요절하였다. 그래서 도축업자의 딸 하씨, 가 황자 을 낳자 사자묘라는 도인에게 맡겨 기르도록 하였다. 그 후 황자를 낳은 하씨는 황후가 되고 그의 오빠 하진은 대장군이 되었다. 변이 태어난 5년 후 후궁 왕씨가 황자를 낳았으나 질투가 많은 하황후에 의해 왕씨는 살해되고 황자는 동태후에 맡겨져 무사하였다. 동태후는 영제의 생모인데 아들이 황제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황후의 경력 없이 황태후가 되었다. 이 동태후도 권세욕이 매우 강한 여성이었다. 왕씨 소생의 황자의 이름은 협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협을 동후라고 불렀다. 영제가 죽었을 때 변은 14세, 협은 9세였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변보다 협이 똑똑하였다. 영제가 살아있을 때 하황후는 변을 황태자로 세우도록 권하였으나 영제는 죽을 때까지 황태자를 책봉하지 않았다. 이것은 협을 의중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제가 병석에 눕게 되자 그는 건석에게 황자 협의 장래 문제를 부탁하였다. 건석은 서원팔교의의 총수로서 당시 최대의 실력자였다. 황자 협을 황제에 올리기 위해서는 황자 변의 후견인인 하태후의 오빠 하진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영제가 죽은 다음날 황자 변이 즉위하고 대장군 하진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건석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획책한 데 대하여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원소가 환관을 모두 주살해야 한다고 하진에게 권하였다. 원소는 하북 출신 호족으로 그는 4세 50을 지낸 명문 중의 명문이었다. 황자 변이 즉위한 지 13일째 되는 날 하진은 건석을 체포 주살하였다. 그 사이에 궁중에서는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동태후는 자신이 기른 황자 협을 제위에 올려놓으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건석이 하진에게 주살되자 위기감을 느낀 환관들이 동태후의 오빠 거기장군 동중에게 의지하게 되니 동태후와 하태후가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동태후와 하태후의 싸움은 고부간의 싸움이면서 섭정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하태후의 오빠 하진은 거기장군 동중을 포위하여 자결하도록 하고 동태후마저 추방하였다. 동태후는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죽었다. 환관의 주사를 하진에게 권고했던 원소는 계속해서 사방의 맹장과 호거를 불러 모았다. 등포하기로 이름 높은 동탑, 은 이 무렵 하동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대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이때 하진으로부터 낙양에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진은 이와 같이 환관을 주살하기 위하여 사방으로부터 병력을 낙양에 집결시켰다. 궁지에 밀린 환관들도 필사적으로 하진을 제거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은 하태후의 명령이라 속이고 하진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마음 놓고 들어오는 하진을 가덕전 앞에서 목베어 죽였다. 환관들은 하진이 죽자 궁궐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다음 대책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하진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궁궐 밖에 전해졌다. 원소의 사촌 동생 원술과 하진의 부장 오광은 궁궐 문을 때려 부수고 난입하여 남궁 청쇠문에 불을 질렀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 원소는 주장문에 진영을 설치하고 십상시, 조충 등을 붙잡아 죽이고 북문을 잠근 다음 궁전 안을 샅샅이 수색하여 환관은 모두 죽여버렸다. 거세된 남자들은 수염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수염이 없는 자는 무조건 환관으로 오인되어 환관 아닌 사람도 수없이 죽었다. 이때 죽임을 당한 환관의 수가 2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십상시의 장양과 단규는 황제와 황제의 동생 협을 모시고 궁전을 탈출하였으나 소평진에서 상서 노식과 민공의 추격을 받았다. 이젠 끝장이라고 체념한 장양과 단규는 강에 투신자살하였다. 황제 형제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궁전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낙양으로 급히 달려오는 동탁과 마주쳤다. 이때 황제 변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동탁이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나 동생 협은 똑똑히 대답하였다. 확실히 동생 협이 현명했던 모양이다. 이로써 동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낙양에 도착하자 동탁은 14세의 어린 황제를 패하고 9세의 진규왕, 협을 황제로 세우니 이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이다. 동탁은 하태후가 시어머니인 동태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영안으로 옮겨 살게 하고 얼마 후 독살하였고 하태후의 어머니 무양군도 죽임을 당하였다. 도축장 주인의 딸로 있을 때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파란 많은 일생을 하태후는 겪은 셈이었다. 동탁은 황제 형제를 궁전으로 모시고 돌아온 후 연호를 영한으로 고쳤다가 다시 중평으로 고쳤다. 이렇게 연호가 자주 바뀌게 된 것은 그만큼 정치적 사정이 불안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탁은 스스로 승상이 되어 제멋대로 정권을 휘둘렀다. 얼마 후 동탁은 상국이 되었다. 전한 건국의 원운 소하가 상국이 든 이래 전한 후한을 통틀어 상국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한 금기를 동탁은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자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고 빨리 하지 않아도 되며 칼을 차고 전상에 올라와도 된다는 특전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동탁이 황제의 자리에 일보 접근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환관들을 모두 주살한 후 동탁이 낙양에 들어와 제멋대로 황제를 갈아치우자 원소는 이에 반대하여 낙양을 떠났다. 원술도 남양으로 갔으며 조조도 진류 땅으로 가 가산을 털어 5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였다. 동탁의 잔악상과 독재에 온 백성들은 치를 떨었으며 지배 계급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병력을 집결하고 각지에 할거했던 군벌들은 명망이 높은 원소를 맹주로 하여 동탁을 토벌하기로 하였다. 이들 연합군은 함곡관 동쪽에서 모았기 때문에
동탁토벌연합군의 맹주격인 원소는 스스로 거기장군이라 일컬었다. 이때에는 관직도 제멋대로 칭했으니 사실상 후한 왕조의 권위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맨 먼저 낙양에 들어온 것은 손견이었다. 그러나 이미 낙양은 초토화된 후였으므로 연합군은 자연 해산하고 그 후부터 군웅이 할거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초평 3년 192 조조는 제북에서 황건적의 잔당 30만 명의 항복을 받아들여 이들 가운데 정예병을 선발하여 강대한 청주군을 조직하였다. 초평 3년 192 4월 동탁은 사도 왕윤과 그의 부장 여포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어쩔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지금의 하남 중부 일대에서 천하의 대세를 관망하고 있던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 헌제를 모시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조조는 강력한 청주군을 바탕으로 서주의 도겸, 회남, 준남의 원술, 완성의 장수, 동탁을 살해한 여포 등 대소 군벌들을 차례차례 물리치고 황하 중류와 하류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을 확보하였다. 헌제를 받아들인 조조는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영을 내려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군웅 가운데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원소는 동탁이 서쪽 장안으로 도망간 후 황하의 중류 하류 이북 지방에서 대소 군벌과 호족들을 복종시켜 당시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최대의 군벌로 군림하였다. 그는 조조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공손찬이 멸망한 이듬해인 건한 5년 200 황하 근처 관도에서 펼쳐졌다.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관도의 대전이다. 원소군은 크게 괴멸되어 10만의 군사 가운데 7만 이상이 전사하고 원소 자신은 800명의 기병에게 호위되어 겨우 목숨을 보전하였다. 원소는 이로부터 2년 후에 죽고 그의 아들들이 잠시 동안 조조에게 저항을 계속했으나 형제간의 불화로 얼마 후 조조에게 완전 멸망되고 말았다. 이로써 조조는 당시 중국의 13주 가운데 연주, 기주, 청주, 유주, 병주의 5주를 차지하여 중국의 거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조조가 차지한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중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천하의 반을 완전히 장악한 셈이었다. 류비는 황건적의 난때 관호, 장비 등과 함께 교위 주정의 황건적 토벌군의 분연히 종군하여 그 전공으로 안희현의 현위가 되었다. 당시 현에는 현령 밑에 현승과 현위를 두었는데 현승은 문서행정, 현위는 군사 담당으로 복록은 400석에서 200석 정도였다. 이때 이름뿐인 황제 헌제는 외척 동승과 상의하여 조조를 쳐 없애라는 밀조를 유비에게 건넸다. 그러나 밀조 사건은 사전에 누설되어 조조는 유비를 공격하였다. 유비는 패하여 원소한테 도망가 그곳에 의탁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관도의 대전이 있기 얼마 전의 일이었다. 이 공격에서 관우는 조조의 포로가 되고 장비는 산중으로 들어가 사민의 의형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관도의 대전에서 원소가 대패하고 원소의 명장 알량과 문추를 쓰러뜨린 장수가 관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비는 원소 곁을 떠나 형주의 류표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유비가 형주로 오자 유표는 소수의 병력을 유비에게 주어 신야, 하남성 서남쪽을 지키게 하였다. 유비가 큰 뜻을 품고 일어난 후 신야에 오기까지는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비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긴 하였으나 안정된 기반을 갖지 못하였다. 신야에 정착한 유비는 인재를 구하고 어진 사람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지방의 지식인들은 모두 제갈공명을 당대의 영걸로 보고 때가 오면 언제든지 하늘로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와룡선생이라 불렀다.
47세가 되도록 안정된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유비는 그의 동생 관우 장비를 대동하고 융중으로 달려가 자신보다 20세 연하인 제갈공명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처음 두 번은 만나지 못하고 세 번째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유비는 공명의 정확한 정세 판단과 논리 정연한 말에 크게 감복하여 세상에 나아가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때부터 제갈공명은 유비를 보좌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정치가 군략가로서 그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기게 되었다. 관도의 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친 후 8년째 되는 건한 13년 208에 조조는 중국 북부를 완전히 통일하고 공격 목표를 남쪽으로 돌려 형주와 강동을 집어삼킨 다음 전국 통일의 대업을 성취시키려 하였다. 때마침 형주의 유표가 죽고 그의 막내 아들 류종, 이 유표의 뒤를 이은 때였다. 유종은 조조의 100만 대군이 형주를 향해 남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비밀리에 사자를 보내 조조에게 항복했다. 유비가 있는 신야 일대는 조조군과 유종의 군사에게 완전히 협공당한 형세가 되었다. 유비는 제갈공명을 시상에 있는 손권에게 파견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적벽, 양자강 연안, 강 언덕에 포진하고 있던 조조군의 병사는 모두 북방 출신으로서 남방이 풍토에 맞지 않아 병으로 신음하고 배멀미로 고통을 받는 등 사기가 떨어져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조군은 전선을 모두 쇠고리로 연결하여 한 덩이로 만들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연환선을 만들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주유는 황계의 계책을 받아들여 화공을 실행한다. 조조군은 물에 빠져 죽는 자, 불에 타 죽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적벽 일대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이 틈을 타 주유의 부장들이 정의 기병을 거느리고 마구 무찔러대니 진군의 북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고 조조군의 목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조조도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허창으로 도망치고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적벽대전이며 삼국이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적벽의 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하고 손권 유비가 패배했더라면 중국은 이 시점에서 통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굽은 길을 더듬어 가는 모양이다. 적벽 대전을 계기로 유비는 제갈공명의 계책에 따라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그의 발판을 굳히고 손권은 강동을 굳게 지켜 동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적벽 대전에서 수군의 도독으로 손권과 유비의 수군을 총지휘했던 주유는 적벽 대전이 끝난 이듬해 36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노숙이 손권을 보좌하게 되었다. 제갈공명이 초계 성도에 돌아온 것이 건한 19년 214이고 그보다 2년 전에 손권은 건옥, 현재의 남경을 근거지로 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촉한 위오의 삼국 정립이 이루어졌다. 조조는 건한 13년 208 스스로 승상이 되고 건한 18년 213에는 위공이 건한 21년 216에는 다시 위왕이 되어 천자와 똑같은 수레와 의복을 착용하고 그가 거동할 때는 경호병을 앞세웠다. 그의 아들 조비를 왕태자라 일컬었다. 조조가 죽자 왕태자 조비가 뒤를 이었다. 위의 군신들은 제위를 조비에게 물려주도록 한해 헌제를 협박하였다. 나라 이름을 위로 고치고 도읍을 낙양에 두었다. 그 해가 건한 25년 220으로 오랫동안 명맥만 유지해오던 후한은 완전히 막을 내린다. 위나라에 의해 촉한이 망한 후 2년 후인 265년 사마소가 죽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그 뒤를 이었다. 위나라의 마지막 임금 조화는 성대한 의식을 베풀고 양위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발표하였다. 나라 이름을 진이라 일컫고 수도를 낙양에 정하였다. 위나라는 조비가 위주의 자리에 오른 후 46년 만에 멸망하였고 진에 의해 오나라도 내태 52년 만에 멸망하였다. 서진시대 진나라는 사마염이 위나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후 15년이 지나 태강원년 280에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로써 분열되었던 중국은 재통일되었다.
진나라는 전 후반을 합쳐 156년간 지속되었는데 전반 52년간은 수도를 낙양에 두었기 때문에 역사상 서진 265 물결표 사인 316 이라 하고 후반 104년간은 수도를 건강 지금의 남경에 두었기 때문에 동진 317 물결표 사인 420 이라고 부른다. 서진 왕조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전란을 역사상 영가의 난이라 부른다. 그러나 사실은 영가의 난 이전의 서진 왕조는 이미 내부 항쟁 때문에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 내부 항쟁이란 말할 것도 없이 팔왕의 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8사람의 황족이 거의 16년 동안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제각기 흉노나 선비족 등 외부 세력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중원의 내부 항쟁에 무력으로 개입한 이 민족은 마침내는 중원에 그들의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팔왕의 난이 영가의 난을 유발시켰고 이 난으로 서진이 멸망하면서 중국 북쪽의 5호 16국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으로 인하여 진나라 황족은 거의 다 죽었지만 동쪽 낭야를 거쳐 서주 양주의 군사 도독으로 있던 낭야왕 사마예는 그의 측근 왕도의 의견에 따라 건업, 남경을 본거지로 정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낭야왕 사마예가 건업을 근거지로 삼아 진나라를 이어갔는데 이를 동진이라 한다. 동진 5호 16국 시대 동진의 건국 306년 서진 말기에 영가의 난, 영가질환에 의해 락양이 함락되었고 회제가 포로가 되어 사실상 서진은 멸망하였다. 진의 낭야왕, 랑사왕인 사마예는 건업으로 피하여 낭야의 호족 왕도의 힘을 빌려 이 땅의 동진을 건국했다. 약 100년간 11대에 걸쳐 지속되었고 화북으로부터 피해온 북쪽 세력과 강남 토착의 호족 세력과 협력으로 운영되었다. 현대와는 달리 당시의 화남 지역은 중국 대륙 안에서는 인구가 희박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화북지방으로부터 온 피난민은 초기에 세금을 감면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주어 적극적으로 유랑민을 받아들이고 미개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로 원래 습기가 많아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당시의 화북지방과 겨룰 정도로 번영하였다. 멸망 제9대 효무제 때 전진의 남하정복 전투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383년 비수대전에서 승리하여 위기를 넘기지만 이때부터 농민 반란이 잦아지자 무장환현 이 반란을 탄압한다는 명분하에 거병하여 집권하게 되었다. 가 이를 진압하고 이에 대한 명분과 북벌 성공으로 새로이 집권에 성공한 뒤 아예 새로운 왕조를 세워 제위에 오르면서 동진은 멸망하게 되었다. 유유가 새로 세운 나라의 이름은 송이며 이는 남북조 시대의 강남에 세워진 남조의 첫 왕조이다. 5호 16국 시대 304년 물결표 사인 439년 는 삼국을 통일한 서진이 멸망한 후 5개의 비한족을 비롯한 16개의 국가가 회수 북부의 여러 나라를 세우며 난립하던 시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조 304 물결표 사인 329가 건국된 304년부터 북위 386 물결표 사인 534 가 화북을 통일한 439년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5호는 흉노, 선비, 강 등 5가지의 이민족, 비한족을 가리킨다. 16국이란 말은 북위 마렵의 사관 최홍이 쓴 16국 춘추에서 유래하였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세워진 나라의 숫자는 16개가 넘는다. 동진 왕조와 때를 같이 하여 중국 북부에서는 흉노, 선비, 칼, 저, 강 등 5이민족이 약 130년간에 걸쳐 중국 북부에 16개 이상의 왕조를 세웠는데 이를 5호 16국이라고 한다. 이들 이민족은 일찍이 후한 말에 이미 중국 북부에 이주하여 한민족과 섞여 살았다. 서진 왕조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304년 남흉노의 수장 유연이 산서에서 독립하고 316년 그의 아들 유총이 서진 왕조를 멸망시켜 중국 북부가 분열 상태에 놓이자 5호 16국이 각지에 할거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진이 중국 북부를 한때 통일했으나 비수의 대전에서 동진에게 패함으로써 통일의 꿈이 와해되었다. 다음으로 선비족의 첩발씨가 세운 북위가 점점 강력해져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439년 다시 중국 북부를 통일함으로써 5호 16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중국 북부는 북위가 통일하고 중국 남부는 송해 유유가 통일함으로써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된다. 남북조 시대. 남북조의 시대 구분에는 동진 왕조가 멸망한 때부터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남조는 동진 왕조에 이어 강남 지방에 세워졌던 손, 제, 양, 진의 4개 왕조를 말하고 북조는 5호 16국의 혼란을 통일한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의 5왕조를 가리킨다. 연대적으로는 북위가 북부 중국을 통일한 439년부터 남조의 진이 수나라에 멸망되어 남북조로 갈려졌던 중국이 통일된 589년까지의 약 150년간을 가리킨다. 이 시대의 특징은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여 사회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이다. 북조의 마지막 세력인 북주에서 양견이 수나라를 건국할 때 남조의 진나라에선 마지막 황제 진숙보가 술과 여자에 빠져 지냈다. 결국 진왕조도 수나라에 멸망한다. 수나라의 양제가 탐탁치 않게 여기던 이연은 아들 이세민의 설득에 의해 반란을 일으키고 수나라는 세대 3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당나라가 들어선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중원에서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5왕조가 교체되면서 이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중국 남부와 산서 지역에서는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들이 세운 오, 남당, 5월, 민촉, 남한, 전촉, 후촉, 형남, 북한의 10국이 존속하였는데 이를 5대 10국이라 한다. 송나라에 의해 5대 10국이 사라지고 12세기 초엽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유나라를 정복하고 여세를 몰아 1127년 개봉을 함락당하고 황제 흠종, 상황 휘종을 북쪽으로 연행해 갔다. 이것을 정강의 변이라고 부른다. 흠종의 동생이었던 조구가 남쪽으로 도망쳐 항주에서 황제를 선언하고 지형 및 기후 관계로 금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던 회하 이남의 땅을 확보하여 송을 제흥하였다. 이때부터 송을 남송이라고 불렀다. 이야기 중국사 2권에서는 북송과 남송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곁에 두고 여러 번 읽고 싶어지는 책이다.